시사 맛집 이슈 삼합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김필성 변호사, 신준 변호사, 저 동갑내기 변호사 3명이서 한 자리 정치 또 법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유쾌하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좋습니다. 이렇게 같이 네. 있는 게. 저도 좋습니다. 네. 네네. 혹시 기억나십니까? 1994년도. 우리 1994 대학교 1학년 년도. 때인데. 응답하라 194네요. 네네. 다 학번이 같죠? 네, 네. 비슷하죠? 맞습니다. 네. 그 무렵에 엄청 더웠었어요. 어. 김일성 그때 뭐 그러됐고 네네네. 아마 이번 더위가 그때 더위랑 좀 같이 매치가 되는 것 같은데 어때요? 그때는 또 에어컨 같은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렇죠. 매우 더웠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때는 대학 네. 1학년이고 그래서 네. 그 더위가 지금처럼 이렇게 힘듦으로 느껴지지 않았던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에 여기를 어디를 가야 될 것이냐. 아니, 맞아요. 저는 사실은 그때 막 맞아요. 지리산 가고 예. 부산 내려가고 배낭 메고 다녔거든요. 네. 뭐 그랬기 때문에 여름을 버텼는데. 공부만 했을 것 같아 우리 김필성 변호사님. 전혀 아니고요. 네, 공부했을 것 같은데. 저도 고향이 대구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예, 고향이 대구였어요? 대구인데 그래서 그 여름에 대구에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 대구가 더운 걸로 유명한데. 엄청 덥죠. 예, 근데 제 느낌으로는 서울에도 이제 오래 살았으니까요. 네. 대구보다 서울이 좀 더 견디기 힘든 것 같아요. 네, 대구는 습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요즘 더위가 사실 얼마 전에 제가 통계를 봤는데 네. 이번 여름 더위가 온도는 그렇게 높은 건 아니래요. 네. 근데 습도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아,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장마 어느 정도 끝난 지금도 집에 있다가 나오면 안경에 김이 확 서리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습도 때문에 더 힘든 것 같아요. 저도 대구 출신이고 그때 대구에 있었어요. 네. 대구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 94년도 대구 그 더위 저는 지금보다 더 나쁘지 않았다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습도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습도가 진짜 높아요. 지금 좀 너무 덥습니다. 네, 네, 네. 이제 더위가 좀 물러나 입추가 좀 됐는데도 글쎄요, 뭐 덥기도 하고 많은 분들도 휴가 가기도 하고 대통령께서도 휴가를 가셨고요. 휴가를 가서도 이제 뭐 도서 목록을 공개 왜 안 하느냐 그랬더니 네. 그런 이미지 정치하지 책 않겠다. 보던데요. 이미지 정치하지 않겠다. 목록 따위 네. 공개하지 않겠다. 네. 막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좀 한 주간 주목한 이슈 어떤 정치 이슈가 있을까요? 우리 예. 김필성 변호사님부터. 그 김건희 여사께서 예. 김건희 여사께서 비공개 회동을 하셨다고 해요. 깡통 그 시장 말하는 겁니까? 부산에. 제가 가서 이제 지금 이제 그림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뭐 비공개 회동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제가 눈여겨본 거는 특히 저 두 번째 사진에 있는 저 휴대폰입니다. 휴대폰이 있네요. 예, 셀카도 찍고 했다는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예. 저걸 보면서 제가 떠오르는 게 뭐냐면 그 김건희 여사 법률 대리인 최지우 변호사님께서 네. 지난번 비공개 조사 때 저거 폭탄일 수 있네.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찾아놨는데 제가 워딩이 이렇게 돼 있어요. 큰일 날 일이네. 가장 중요한데 그 사실 핸드폰은 무선 조작으로 폭발이 가능하게 조작할 수 있으니 아하. 국무위원이나 신분이 확실한 사람이라도 누군가 테러리스트가 뭐 권사님 이런 것을 조사받는다는 보안이 되는 경우에는 거기에 폭발물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네. 얼마나 휴대폰이 위험한 물건인지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셀카도 같이 찍고 예. 그리고 저렇게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휴대폰을 들이대고 사진도 찍고 또 이제 다른 공개된 사진을 보면은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찍은 사진들도 있거든요. 예. 그렇게 휴대폰이 다양하게 사용되었다는 것 때문에 제가 보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전 사실은 그런 변호사가 뭐 의뢰인을 위해서 또 얘기할 수 있지만 택도 없는 얘기들을 자꾸 하는 건 맞지 않는 것도 좀 있으면 다 드러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폭탄들 들고 쏩니까 그러면? 아무리 신분이 확실한 검사도 예. 김건희 여사를 만날 때는 휴대폰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냥 일반인들은 그냥 막 들이댈 수 있군요. 네, 그래서 야, 이제 그게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게 못 봤는데 네. 깜짝 놀랄 일이네요. 저도 며칠 만에 다 드러날 일을 갖고 뭐 폭탄이 그런 운운한다는 게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은 네, 저는 독립기념관장에 네. 김형석 네. 이사장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자의 그 네. 친일 사관. 예. 지금 우리 정부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출발부터 친일 사관이 있으면 네. 인재 등용에 가산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독립기념관 아닙니까? 사실 독립기념관에서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네. 일제시대 때는 대한민국 국민이 없었다.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것이고 독립운동이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이자는 사실은 이종찬 광복회장 같은 경우는 용산에 밀정이 있다.
이자는 대한민국 광복절이 아니라 건국절로 만들려고 하는 자다. 네. 뉴라이트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다. 사실 국가안보 1차장도 일본에서 차세대 지도자상을 받은 그렇죠. 네, 김태효 국가안보 1차장 그리고 이 차세대 지도자상을 받은 자들이 속속 요직에 진출하고 있거든요. 사실 뭐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이라든지 뭐 북한 인권대사도 그 차세대 일본에서 지도자상을 받고 지금 뭐 하여간 대한민국인지 네. 사도광산부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일본 않았습니까? 얘기죠. 예. 네, 일본의 어떤 지산지 알 수 없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사도광산 한국이 동의해준 거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정부의 기조는 친일 사관이면은 가산점이 있다. 네. 이 가산점 폐지해라라는 말씀 드리고 곧 싶습니다. 광복절입니다. 네. 8월 15일. 네, 알겠습니다. 자, 검찰총장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지금 검찰총장 9월이면 이원석 총장 임기는 마쳐지고요. 임기 2년입니다. 검찰총장은. 다음 총장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상황인데 후보 추천위를 통해서 4명 꾸리고 법무부 장관이 건의하면 대통령이 지명하고 뭐 이런 상황으로 될 건데 지금 4명이 꾸려졌어요. 네. 지금 심우정, 임관혁, 신자영, 이진동 4사람으로 지금 꾸려졌는데 어느 후보자가 눈에 띄입니까?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 이제 화마평 오르는 사람들의 평가를 보면, 네. 뭐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람으로 보통 보는 분이 이제 심우정 차관인 네. 것 같아요. 근데 대체로 지금 올라오신 분들이, 특수통과 기획통 출신이라는 특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든 지금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분들. 그렇죠. 예, 일련 분들이라는 그런 평가들이 있어서, 지금 어느 분이 될지는 사실은 크게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어떤 사람을 그러면 지명할 것인가에 대한 거와 연관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대통령실을 하고 마찰이 적은 사람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거든요. 이원석 총장의 예를 좀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데 좀 초점이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네. 근데 지금 네 분 다 그렇게 자기 색깔이 강하다거나 대통령실하고 대립할 만한 분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그 마지막에 올라온 이진동. 이 사람. 이진동 고검장, 대구 고검장. 대구 고검장이죠. 이분이 지금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 그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분인 것 같아요. 특검에다 가지고 있었던 분이라고 하니까 그런 기준에서 보면은 이분에 대한 가능성도 있을 거는 같은데 다만 이제 기수가 조금 낮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수나 이런 것들이 파격적으로 발달이 되면 또 내부적으로 이렇게 혼란이 있거나 아니면 불만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안정적인 이제 가능성이 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심 차관이 일단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출신 대통령 아닐 때는 사실은 누가 될지 또 그게 좀 눈여겨 보일 부분인데 사실은 검찰 출신 대통령이에요. 네. 본인이 그 검찰청에서 찍는 건데 사실 본인이 하겠죠. 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진동 대구 고검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2023년도 9월에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있었어요. 검사장이었는데 2024년 5월에 6개월 만에 이제 영전을 하거든요. 대구 고검으로 영전을 하는데 그때 이제 이유가 그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사건에 대해서 의혹이 막 일자 그 사건에 이진동 대구 고검장 연루가 됐기 때문에 영전된 게 아니냐 이런 기사까지 지금 뜨고 있어요. 이런 기사가 지금 다 나오고 그리고 검사 탄핵 소추안에 막 목소리를 높인 내부 게시판에 와그락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와그락을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프로스의 말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비해서.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목소리를 냈던 대구 고검장입니다. 이진동 고검장이 눈에 띈다. 기수는 낮지만 대통령하고 눈에 좀 관계도 있고 지검장에서 고검장으로 바로 승진했고 그래서 앞에 3명은 심우정, 임관혁, 신자영 항상 거론됐던 사람인데 이진동이 좀 눈에 띈다. 두 분은 그렇게 좀 짚어주셨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심우정 법무부 차관이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다른 거 다 떠나서 지금 현재 직책만 보면은 법무부 차관, 심우정 법무부 차관 제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예요. 원래 유력하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어느 기관의 장이 되려면 예. 그 기관을 약간 해체시키려는 자 이런 자들이 보통 기관 장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고용노동부 장관인 김문수 아. 이렇게 보는 거 보면은 예. 노동계랑 절대 얘기 안 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다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제가 법무부 장관의 부하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법무부 차관이었던 자를 본다면 부하였던 사람이에요. 네. 그렇다면 목소리를 내지 못할 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뭐 그냥 흐지부지 할 것 같은 아하, 그럴 가장 수 있다. 그나마 어. 법무부 장관의 부하였던 어. 심우정 차관이 유력하지 않을까? 가장 유력하다. 그런 기준으로요. 예. 근데 제가 한 가지 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예.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지금 두 번째 총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게 2년 후 9월에도 끝나겠죠. 2년이니까. 끝나죠. 그러면 그때는 아마 대선 전국일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임명된 총장은 아마 다음 정권까지 가겠죠. 같이 가야 되겠죠. 같이 가겠죠. 예. 그때 임명할 총장이 이분 입장에서는 대통령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죠. 중요할 수 매우 있습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예.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 중에 그때 갈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2년 기다렸다가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은 좀 이제 무난하게, 그러니까 이제 정권 입장에서 무난하게 갈 네. 사람을 한다면 예. 그 마지막 이년호 총장은 믿을 만한 사람을 가장 믿을 만한 믿는 사람을 이제 그런 순서로 보는 것도 맞지 않나요? 퇴임 이후를 보장을 좀 받아야 되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해 그걸 그렇게 2년까지 볼 수 있을까가 의문이네요. 그렇다면 2년까지를 보장하려면, 그러니까 3년 네. 임기를 전부 보장받으려면 더 확실한 사람을 앉혀야 되는 그런 고려도 그런 게 있어야겠네요. 있겠네요. 네. 어쨌든 검찰총장은 청문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청문회 하더라도 뭐 결과와 상관없이 임명도 가능하긴 하지만 청문회가 포인트는 어떤 걸 좀 야당들이 볼까요? 청문회. 네. 사실은 지금 새롭게 거론된 이진동 대구고검장만 해도 네. 이 지금 대구고검장으로서 영전하기까지의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네. 사실 가장 굵직한 사실 이태원 참사 사건도 네. 당시에 검사장으로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관할했는데 글쎄요. 저는 근데 가장 내관이 네.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만약에 청문회를 네. 하게 되면 이진동 후보자가 된다면 네. 그걸 물어볼 수밖에 없을 네. 것이다. 대통령 왜냐면 관련성이죠. 지금 예. 그 사건으로 인해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다라고 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거든요. 1심 재판이. 통신사실조회도 그것 때문에 된 거라고 그렇습니다. 하잖아요. 예. 근데 뭐 뉴스토마토에서는 3천여 명 정도를 추산하고 있는데 통신 사실 조회 네. 한 것이 근데 3천여 명 훨씬 넘을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파헤칠 텐데 네. 과연 뭐 일단 뭐 공판 준비 기일에서조차 검찰에게 공소장이 지금 이게 명예훼손 사건인지 다른 사건인지 알 수가 없다 이제 네. 이런 지적이 있을 정도였다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청문회 때 더 하겠다. 파볼 수 할 있지 수도 않을까? 네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누가 아직 임명될지 모르기 때문에 올리면 법무부 장관이 올리고 대통령이 지명하고 인사청문회까지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전에 인사청문회 통과되지 못했지만 임명이 됐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탄핵소추안 발의가 됐는데 버티는 좀 모습입니다. 버티는 이유가 뭘까요?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를 믿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준숙 그 위원장이라고 불려야 네, 위원장 맞습니다. 이제 위원장 이건 안 하고 불렸으니까요. 있지만. 네. 이준숙 위원장이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마쳤기 때문에 아. 이제 급한 게 이제 없다. 예. 뭐 그래서 이제 왜냐면 또 이제 이제까지 했던 것처럼 사표 내고 나오면 또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해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사람 필요 없다. 다 했다.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다 근데 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법조계 기준에서는 역시 최근에 보이고 있는 헌재나 대법원의 보수화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좀 믿고 가는 게 아닌가라는 의료도 좀 있고요. 지금 뭐 이제 곧 얘기가 나오겠지,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네. 뭐 지금 최근에 헌법재판소가 좀 우려할 만한 그런 보수적인 그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도 임명되고 업무를 시작한 지 며칠 안 돼서 저기 탄핵이 발의가 됐어요. 당일날 됐죠. 예, 됐기 때문에 예. 뭐 그 탄핵이 문제될 정도의 문제는 일으킬 시간조차 없었지 않았냐. 뭐 이런 이유로 기각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뭐 그런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는 거죠. 각하 얘기도 있습니다. 각하. 네. 어떻게 보십니까? 또 헌법재판소 저희 화면 뒤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이 많이 보수화됐기 때문에 네.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 생각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선 이렇게 지금 이게 탄핵이라는 절차까지 3일 만에 무슨 얼마나 큰 위법을 저질렀길래 탄핵까지 당하겠냐. 3일 동안 있었던 일로 탄핵 당할 정도는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식으로 방통위 구성 자체가 합의제 기관인데 사실은 심의도 생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정도의 행태를 했고, 그리고 이게 지금 이진숙 최초의 이 탄핵 자체가 아니고 연달아 일어나는 연속성의 과정이고, 그 이전에도 이동관, 김홍일 다 그렇습니다. 탄핵 소추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소추됐지만 본인들이 사퇴했지만 그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결단하는 과정인 거지. 이진동이 3일 동안 이진동이라니요? 네네네. 예. 이진숙이 깜짝 놀랐습니다. 3일 동안에 얼마나 큰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냐. 이런 논리는 맞지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방통위의 결정 자체가 위법하다라는 것이 지금 대법원에서까지 그 방통위의 뭐 권태선 이사라든지 박문진 이사 해임 자체가 위법하다. 왜? 방통위 구성이 2인으로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거는 방통위 자체의 그런 입법 목적이라든지 그런 걸 다 어긋난다라고 해서 1심 그리고 2심, 3심 대법원에서까지 그렇게 이제 해임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했던 거를 전부 다 받아들여줬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법하다는 걸 다 인정을 해줬는데 그런 법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재는 그거를 위법한 것 자체는 부정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끊어주지 않으면은 헌재 역할이 없다.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헌재가 그런 판단을 해야 되고 법원하고도 뭐 맞춰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구성을 보면 현재는 9명입니다. 재판관 9명인데 그중에 6명이 찬성을 해야 탄핵이 되는 거고 이 가반이 아닙니다. 지금 구성을 딱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 진보 5, 뭐 보수 중도 내시면 지금은 보수 중도가 한 6명이고 진보가 3, 좀 지나면 진보가 1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주목할 게 헌법재판소장 같아요. 이종석 소장. 뭔가 좀 논란이 좀 되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헌법재판관 하시면서 하시다가 이제 되신 분인데, 소장이 되신 분인데. 재판관 하다가 소장이 된 거죠? 되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2019년 낙태죄에 대해서 이제 아시겠지만 헌법 불합치가 돼서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합헌 의견을 내셨던 분이고. 그렇죠. 낙태죄. 그다음에 이게 좀 중요한데 그 검찰 수사권 조정에 관해서 권한쟁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입법 취소 의견을,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중에 반대하셨던 분이고요. 그 다음에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위헌 판결을 의견을 내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셨던 분인데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사회의 중요 이슈에 대해서, 그 다음에 수사권 조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보수적인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지금 보수적인 경향을 실제로 드러낸 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렇죠. 여기서 이제 헌법재판에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물론 지금 우리가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하고 지금 둘 다 동등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이라는 게 일반 대법원에서 다루는 일반 재판하고 좀 다르거든요. 다르죠. 이제 학문적으로는 정치적 성격을 상당히 고려해야 되는 정치사법성, 정치적 사법작용 이런 표현을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문제를 직접 다루기 때문에 사실은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성향이나 관점 같은 정치적 관점 같은 것들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주제인데 이 점에 있어서 매우 보수적이고 그리고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현재 지금 입장을 볼 때는 행정부의 그런 조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존의 것들을 건드리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분이라서 지금 말씀하신 이진숙 위원장이나 아니면 한해수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어쨌든 국회가 이제 견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 걱정인 거죠. 자, 그리고 지금 결국 MBC 공영방송 어떤 장악 이 부분이 논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9일날 청문회도 지금 예정돼 있어요. 지금 방통위 두 사람이서 이사 뽑을 때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다 그러고 8월 9일날 이사 집행정지 가처분 신문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이 된다 그러면 이진숙 위원장은 지금 탄핵돼서 직무 정지가 돼 있고, 그러면 MBC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부에서. 그렇죠. 일단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법원 판결은? 법원 판결은 사실은 기존 대법원 판례까지 나온 거지 않습니까? 기존에 이제 권태선 이사장이라든지. 권태선 이사장. 그런데 이걸 1심에서
뒤집어서 지금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뒤집어서 그 결정 자체를 네. 이거 이렇게 2인 구성 체제 네. 자체, 2인이서 결정하는 체제 자체, 인적 구성 이런 것은 아예 입법 목적을 훼손한다라고 했는데 네. 그런 거를 1심 법원이 뒤집을 수는 없다라고 법원이 보여져요. 그러면 가처분을 인용할 가능성이 네, 매우 네, 높다. 네. 인용하게 되면 결국은 이사진, 공영이사진 선임이 안 되는 거고, 안 되면 이진숙 위원장이 직무정지가 돼 있는 상태면 MBC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도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스케줄상으로 지금 대통령실이나 뭐 지금 집권 여당이 생각하는 거고 그런 스케줄 안 가는 거잖아요. 뭐 하지만 어쨌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네, 그리고 네, 이제 네, 네, 네. 가처분이라는 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 그러네요, 거고. 그러네요. 가능적 가처분이라고 하는 게 돼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일단 저기 현 정권에서 밀어붙인다고 봐야죠. 밀어붙일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이진숙 위원장 임명한 거겠죠? 그렇죠. 여름방학이죠. 여름방학입니까? 네. 네. 바로 이제 바로 직무 정지돼서 네. 아주 편안하게 계시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직무 정지 중에는 법인 카드를 쓸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 의견이 가장 높아요. 그것도 아마 좀 나중에 좀 따져봐야 될 네. 부분 같습니다. 자, 지금 금투세 폐지 관련돼서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언급을 좀 했고요. 금융투자소득세 이게 한 5천만 원 이상 연간 소득 얻었을 때 20% 과세 부과하겠다 이런 건데 1년간 유예해 놨는 상황이고 내년부터 시작을 하냐 마냐 이제 이 부분인데 두 분 의견도 한번 듣고 싶어요. 폐지해야 된다 아니면 폐지하면 안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 금투세 관련해서도 네. 뭐 다양한 뭐 이견이 있을 수 있겠죠. 의견이. 그렇죠. 근데 이 금투세가 개미 투자자, 저는 이 말을 하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네. 개미 투자자들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네.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개미 투자자가 5천만 원의 수익 연간 내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네. 그래서 막 개미 투자자라고 이제 상대방 패널, 이제 국민의힘 쪽 패널랑 얘기를 하더라도 자신도 투자를 하는데 네. 이거 금투세는 개미 투자자에게 너무나 희망적인 거라고 해서 내가 아니 그럼 개미 투자자라고 본인이 그렇게 하시면 연간 5천만 원 넘으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뭐 그렇게는 아니지만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말꼬리를 흐리면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완화하는 주장도 있을 수 있고 이거를 이제 강하게 밀어붙여야 네. 된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지금 주가 폭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악재 세계 증시와 연동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게 금투세랑 연동을 시키는 거는 그것 또한 잘못됐다라는 지적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주식 시장이 안 좋은데 금투세 때문에 더 안 좋다로 이런 논리를 진행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게 금투세가 나도 낼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주 고소득자만 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예. 일단 제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어서 네. 제 판단 제가 잘 모른다는 걸 네, 먼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네. 이게 이제 지금 그 금투세가 이제 5천만 원 이상이 문제된다고 네. 얘기하는 중요 이유는 네. 그게 그 개미 투자자들에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네. 아니라 큰 손들 쉽게 얘기하면 큰 손들 같은 경우에 이게 한국 주식시장에서 그 이유로 빠질 수가 있다. 그럴 수 있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싹 빠져버릴 수 있으니까. 사실은 두 가지 원칙이 그러네요. 충돌하는 겁니다. 이게 어허. 저기 세무의 이제 뭐 세법 원칙 중에 하나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그렇죠.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칙에 따라서는 어쨌든 금융소득도 소득이니까 적절한 과세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 때문에 들어온 것인데 이게 이제 자본시장인 경우에는 네. 좀 예외적인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자본이 그 국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빠져나가고 들어가기가 매우 쉽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의 과세나 아니면 시장 상황이 불리하면 네.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고 돈이 빠져나간다라는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 우리나라 금융 상황이 더 불리해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큰 돈들이 빠져나가면 개미들도 피해를 본다. 사실 이런 논리가 지금 이제 나오는 건데요. 네. 사실 금융 부분에 있어서의 그래서 과세나 이런 것들은 그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라는 원칙이 상당 부분 수정되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어서 근데 이제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 금투세를 이제 도입 논의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는지가 제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효과 같은 것들은 이제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원칙이 이거를 뭐 이렇게 말씀드렸죠. 돈 버는 데 있어서 과세하는 게 원칙이긴 맞죠. 맞긴 맞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으니까 특히 이제 민주당이 밀어붙이려고 하잖아요. 민주당의 이제 진성주 정책위 의장이 지금 아주 곤란해졌어요. 네, 상황이.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민주당에서 한 번 더 경청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융이나 문제 없다 이걸 하더라도 하긴 한 다음에 자본시장에 문제가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득을 하고 네. 그게 아니라 정말 좀 문제가 있겠냐라고 생각하면은 저기 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좀 진지한 모습을 보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차라리, 근데 이제 지금 약간 걱정인 것은 특히 민주당에서 아까 민주당 쪽에서 이제 강한 모습을 태도를 보이는 분들이 이게 원칙이다 정체성이다라는 말까지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정체성이라는 말이 아시겠지만 특히 진보 진영에서 상당히 정체성 정치가 문제된 적도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정치로 유연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시간 다 되나요?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마무리를 네네네. 하셔도 그래요. 뭐 사실 이런 생각은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왠지 주식회사 5천만 이상 벌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기 때문에 네네네. 내가 피해보는 거 아니냐 세금 때문에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변호사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에서 큰 손들이 빠져버리면 시장 자체가 출렁거릴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금투세 할지 말지를 고민해야 된다. 이 부분 아주 타당한 지적이 아닌가 생각. 그러니까 무조건 정치적 쟁점으로 무조건 폐지해야 된다, 시행해야 된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고려를 해봐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니 저는 진짜 금투세에 대해서 네. 이거를 정치적 고려하는 건 좋은데 어떤 네. 말도 안 되는 포장을 하는 거는 그건 안 좀, 맞는 것 같아요. 그건 안 맞다. 네, 그건 그런 안 지점은 맞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3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유진, 김필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